미국 법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롱받던 21살 한국계 청년. 그날 단 한마디로 수백억짜리 부동산 소송을 뒤엎었습니다. 정식 변호사도 아닌 법률 인턴. 상대는 뉴욕 최고 로펌.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학생 주제에 뭘 아냐. 그런데 죽은 사람이 서명한 계약서, 전자서명, 투지폰, CCTV 한 장면. 판사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미국 법을 다시 썼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감동 비행기. 지금 이륙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앤드류 박입니다. 올해 21살이죠. 10살 때 어머니와 단둘이 미국 뉴저지로 이민 왔어요. 아직도 그날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13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뉴욕 JFK 공항.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앤드류야. 이제 우리 새 인생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새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중국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셨죠. 그것만으론 생활이 빠듯했는지 주말엔 세탁소에서도 일하셨습니다. 저는 그 중국 음식점 뒷골목에서 자랐어요. 학교가 끝나면 음식점으로 가서 숙제를 하고 어머니가 배달 나가는 사이 주방 아저씨들이 저를 돌봐주셨죠. 학교에서는 더 힘들었습니다. 영어가 서툴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을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더 큰 문제는 제 이름조차 제대로 불러주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앤드류하고 부르는 대신 헤이 꼬마야 또는 야 거기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그게 미국식 친근함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이름으로 불리는데 저만 그랬죠. 방과 후 영어 보충 수업을 들으며 필사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밤에는 어머니가 사오신 중고 사전을 뒤적이며 단어를 외웠어요. 때론 너무 힘들어 울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저를 안아주시며 너는 할 수 있어 앤드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됐죠. 6학년 영어 시간 자기소개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자신의 취미나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앤드류 박입니다. 한국에서 왔고 변호사가 될 겁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죠. 선생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왜 변호사가 되고 싶니?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을 영어로 표현했습니다. 제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앤드류 박. 언젠가 이 이름이 책에 실릴 겁니다. 약자를 위해 싸우는 변호사로서요. 그날 이후로 선생님은 저를 앤드류라고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법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어머니가 새벽 2시에 퇴근하셨는데도 저는 여전히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죠. 어머니는 늘 걱정하셨습니다. 앤드류, 좀 쉬어라.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제게는 목표가 생겼으니까요. 고등학교 1학년, 뉴저지주 청소년 모의 재판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저희 팀은 지역 예선에서 우승했어요. 결승전 날, 저는 마지막 변론을 맡았죠.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법정을 둘러보니 어머니가 맨 뒷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세탁소 유니폼을 입은 채로요.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또렷한 목소리로 변론을 시작했어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닙니다. 이는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20분간의 변론이 끝나고 저희 팀은 주 대회 우승을 차지했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름값 하자.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인의 자존심으로. 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싶었어요. 미국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법조인의 길을 선택한 이유죠. 저는 고등학교를 2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여름학기와 온라인 코스를 병행하며 필요한 학점을 서둘러 채웠죠. 상담 선생님은 앤드류, 너무 서두를 필요 없어라고 충고했지만 제겐 이유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매일 밤 늦게까지 일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고 싶었죠. 16살에 컬럼비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법학 예비과정을 선택하고 주경야독했어요. 낮에는 수업을 듣고 밤에는 맨해튼의 법률사무소에서 보조 일을 했습니다. 때론 너무 지쳐 지하철에서 잠들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제 목표를 떠올렸어요. 3년 만에 학부를 졸업하고 18세의 나이로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로스쿨 첫날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박 씨,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정의가 모든 언어로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죠. 훌륭한 대답입니다. 로스쿨 생활은 험난했습니다. 밤새 판례를 읽고 법리를 분석하고 변론문을 작성했어요. 동기들은 제 나이를 알고 놀라워했죠.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어떻게 이걸 다 해내? 하지만 저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실패는 용납할 수 없었어요. 2학년 여름,
지역 법률센터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민자들,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만났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왜 법률가가 되려 하는지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특히 언어 장벽 때문에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한인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21살이 된 어느 날 오후 법률센터의 한 노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김할아버지와 할머니였죠. 두 분은 70대 후반으로 30년간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집 빼앗길 것 같아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할아버지 부부는 30년간 모은 돈으로 퀸즈의 작은 집을 구매했어요. 그런데 한 개발회사가 찾아와 좋은 조건으로 리모델링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무료로 해준다고 했어요. 나중에 조금만 더 내면 된다고.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의아했죠. 서류를 살펴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것은 리모델링 계약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계약이었어요. 할아버지 부부는 자신들의 집 소유권을 브릿지 개발이라는 회사에 넘긴 상태였습니다. 계약서에는 할아버지의 전자서명이 있었죠. 할아버지, 이 서명 직접 하신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컴퓨터 몰라요. 그냥 종이에 사인했어. 더 조사해보니 더 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브릿지 개발은 이미 강제 퇴거 통보를 보낸 상태였어요. 2주 후면 김할아버지 부부는 30년간 모은 돈으로 산 집에서 쫓겨날 위기였습니다.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퇴거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브릿지 개발의 배경을 조사했죠. 이 회사는 뉴욕 일대에서 여러 이민자 가정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을 써왔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법률센터의 수석 변호사 존슨 씨는 제 조사 결과를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앤드류, 이건 힘든 싸움이 될 거야. 브릿지 개발은 뉴욕 최고의 로펌 밀러 앤 브랜든과 계약했어. 우린 자원도, 인력도 부족해.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맡겠습니다. 법률 보조 자격으로요. 존슨 변호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결국 동의해 주셨죠. 네가 준비하고 내가 변호를 맡을게. 그날 밤 저는 김할아버지 부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작은 거실에는 30년의 세월이 담긴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던 젊은 시절부터 미국에 갓 도착했을 때, 세탁소 개업식, 그리고 마침내 이 집을 구매했을 때의 사진까지. 할머니는 차를 내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이 우리 꿈이었어요. 아메리칸 드림. 할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집을 지켜드리겠다고요.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민자의 꿈, 30년의 노력, 그리고 정의의 문제였어요. 다음 날부터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판례를 연구하고 유사 사건을 찾아보고 관련 법률을 분석했어요. 첫 심리까지 단 10일.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첫 심리 날이 밝았습니다. 퀸즈 카운티 법원은 웅장했어요. 높은 천장, 대리석 기둥, 무거운 나무 문. 김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제 양옆에서 떨리는 손으로 서로를 붙잡고 계셨죠. 할머니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앤드류, 우리 이길 수 있을까? 저는 미소 지었어요. 걱정 마세요. 진실은 우리 편입니다. 법정 반대편 문이 열렸습니다. 밀러 앤 브랜든 로펌의 변호사팀이 입장했어요. 3명의 변호사가 비싼 정장을 입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들어왔죠. 선두에 선 사람은 로버트 밀러.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불공평한 싸움이었어요. 밀러 변호사는 저를 쳐다보더니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학생에 불과했죠.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법정 경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어요. 마사 윌슨 판사님. 70대 초반의 여성으로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케이스 번호 2023CV4876 김대 브릿지 개발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밀러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로버트 밀러, 브릿지 개발 측 변호인입니다. 그 다음 존슨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임스 존슨, 원고 측 변호인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앤드류 박, 법률 보조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윌슨 판사는 안경 너머로 저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박 씨, 귀하는 정식 변호사입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밀러 변호사팀은 미소를 감추지 못했어요. 한 변호사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학생인가 보네. 제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침착하게 답했어요. 아닙니다, 판사님. 저는 법률 보조 자격으로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나이와 무관합니다. 진실만이 중요하죠. 윌슨 판사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좋습니다. 원고 측부터 시작하세요. 존슨 변호사가 시작했어요. 판사님, 이 사건은 신뢰의 배신입니다. 30년간 성실하게 일해 집을 마련한 노부부가 영어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재산을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밀러 변호사가 반박했죠. 이건 단순한 부동산 거래입니다. 김 씨는 자발적으로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윌슨 판사가 물었어요. 김 씨는 영어를 읽고 쓸 수 있습니까? 제가 답했습니다. 제한적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법률 문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밀러 변호사가 서류를 들었어요. 계약 당시 통역사가 동석했습니다.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 통역사는 브릿지 개발의 직원입니다. 이해 충돌이 명백해요. 법정 분위기가 긴장됐죠. 밀러 변호사는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 씨, 당신은 아직 변호사도 아닌데 꽤 자신감이 넘치는군요. 윌슨 판사가 개입했어요. 인신공격은 삼가해 주십시오. 밀러 변호사는 계속했습니다. 핵심은 김 씨가 전자서명을 했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기록이 명확합니다. 제가 나섰어요. 저희는 그 전자서명이 위조됐다고 주장합니다. 김 할아버지는 전자기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밀러 변호사가 냉소적으로 웃었죠. 증거가 있으십니까? 다음 심리에서 제출하겠습니다. 윌슨 판사는 말했어요. 2주 후 두 번째 심리를 열겠습니다. 원고 측은 그때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법원을 나서며 존슨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앤드류, 정말 증거를 찾을 수 있어?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이건 정의의 문제니까요. 심리가 끝나고 즉시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집에서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평소에 사용하시는 전자기기가 있으신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기만 있어. 그것도 오래된 거.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휴대폰은 10년도 더 된 투지 폴더폰이었어요. 인터넷 연결이 불가능한 구형 모델이었죠. 할머니도 비슷한 폰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컴퓨터는 집에 없었어요. 우리는 이메일도 없어요. 필요할 때 세탁소에서 손님들이 도와줘. 첫 번째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어떻게 전자서명을 했을까요? 다음은 계약 체결 당일의 행적이었어요. 할아버지의 기억을 더듬어 그날의 일정을 재구성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탁소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함께 근처 카페에 가자고 했죠.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카페요. 어느 카페였나요? 코너에 있는 스타벅스. 항상 가는 곳이에요. 즉시 그 스타벅스로 달려갔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매장 관리자인 제니퍼가 그날 근무했다고 했죠. 2개월 전 일이라 기억이 흐릿하지만 노부부와 정장 입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CCTV가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니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어요. 하지만 보통 30일 후에 삭제돼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제니퍼가 말을 이었어요. 다행히 그달에 경찰 조사가 있어서 모든 영상을 백업해뒀어요. 법원 명령이 있으면 제공할 수 있어요. 존슨 변호사의 도움으로 CCTV 영상 열람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밤을 새워 2개월치 영상을 검토했어요. 마침내 계약 체결 당일 오후 2시 37분. 김 할아버지와 브릿지 개발 직원들이 테이블에 앉아있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영상을 확대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브릿지 직원이 종이 서류를 내밀고 김 할아버지가 그 종이에 서명하는 모습이 명확했습니다. 전자기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이거예요. 존슨 변호사에게 외쳤습니다. 전자서명이 아니라 종이에 서명했어요.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기 위해 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날 종이 말고 태블릿이나 컴퓨터에 서명하신 적 있나요?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 종이에만 사인했어. 이제 모든 증거가 준비됐습니다. 두 번째 심리날, 저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어요. 밀러 변호사팀은 여전히 우리를 무시하는 태도였지만 곧 바뀔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윌슨 판사가 입장했어요. 증거 제출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일어섰습니다. 네, 판사님. 3가지 핵심 증거가 있습니다. 먼저 김 할아버지의 투지 휴대폰을 제출했어요. 이것은 김 할아버지가 사용하는 유일한 전자기기입니다. 인터넷 사용 불가, 이메일 미보유. 그분은 전자서명은커녕 클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방 청소기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밀러 변호사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스타벅스 CCTV 영상을 제출했어요. 이 영상은 계약 체결 당일 촬영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김 할아버지는 종이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전자기기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릿지 개발이 제출한 전자계약서를 들어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에는 디지털 서명이 있습니다. 종이에 서명했는데 어떻게 전자서명이 생겼을까요? 이건 명백한 조작입니다.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밀러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동료들과 속삭였습니다. 윌슨 판사는 증거를 유심히 검토했어요. 이 증거는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밀러 변호사, 반박할 증거가 있으십니까? 밀러 변호사는 시간을 요청했지만 윌슨 판사는 단호했어요. 이 사건은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다음 주 최종 심리에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김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앤드류, 고마워요. 제 마음은 기뻤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걸음이 남아 있었어요. 두 번째 심리가 끝난 후 릴러 앤 브랜든 로펌은 맹렬히 반격해왔습니다. 그들은 브릿지 개발의 다른 직원들을 내세워 김 씨가 사무실에서 전자서명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펼쳤어요. 갑자기 새 증인들이 나타난 겁니다. 존슨 변호사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앤드류,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알지만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어.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직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스타벅스 CCTV를 더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후 김 할아버지 일행은 어디로 갔을까요? 영상을 쭉 돌려보니 그들이 카페를 나와 길 건너편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거기엔 브릿지 개발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브릿지 개발 주변 상점들을 하나하나 방문했어요. 운이 좋게도 맞은편 편의점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법원 명령을 다시 받아 그 영상도 확보했죠. 편의점 CCTV에는 놀라운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김 할아버지와 브릿지 직원들이 함께 사무실로 들어갔다가 단 15분 만에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자계약서를 검토하고 서명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었죠. 최종 심리날,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기자들이 방청석을 채웠어요. 밀러 변호사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죠. 그들은 새 증인 3명을 데려왔습니다. 밀러 변호사가 먼저 공격했어요. 판사님, 저희 측 증인들은 김 씨가 사무실에서 전자서명을 했다고 증언할 겁니다. 스타벅스 영상은 계약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제가 나섰습니다. 판사님, 저희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편의점 CCTV 영상을 재생했어요. 이 영상은 스타벅스 이후 상황입니다. 김 할아버지가 브릿지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단 15분 만에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어서 전문가 증언을 제출했습니다. 디지털 계약 전문가에 따르면 그들이 사용한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계약 검토와 서명에는 최소 40분이 필요합니다. 15분은 불가능해요.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종이에 서명한 원본 계약서를 제출했어요. 할아버지 세탁소 금고에서 발견한 것이었죠. 이것은 김 할아버지가 실제로 서명한 종이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브릿지 개발이 제출한 전자계약서와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종이에는 리모델링 계약으로 되어 있지만 전자문서는 매매 계약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윌슨 판사는 두 계약서를 면밀히 비교했습니다. 밀러 변호사는 창백해진 얼굴로 동료들과 급하게 상의했죠. 밀러 변호사, 이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윌슨 판사가 요구했습니다. 밀러 변호사는 당황했어요. 판사님, 저희도 이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윌슨 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명백히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브릿지 개발의 CEO가 갑자기 일어나 떠나려 했어요. 법정 경위가 그를 제지했습니다. 윌슨 판사가 선언했어요. 브릿지 개발과 밀러 앤 브랜든 로펌은 법정 모독죄로 조사받을 것입니다. 허위 증거 제출 혐의가 있습니다. 법정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자들은 급하게 메모를 하고 방청객들은 서로 속삭였어요. 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작은 CCTV 영상 한 장면이 거대 로펌의 거짓말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는 21세 로스쿨생, 대형 로펌 상대로 승리라는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값진 것은 김 할아버지, 할머니의 안도한 표정이었어요. 그들의 집은 안전해졌습니다. 최종 심리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은 평소보다 더 붐볐어요. 김 할아버지 사건이 뉴스에 나간 후 많은 이들이 결과에 관심을 보인 겁니다. 특히 한인 커뮤니티에서 많은 분들이 방청석을 채웠죠. 법정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밀러 변호사팀은 무거운 표정이었어요. 그들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했죠. 저는 김 할아버지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앤드류, 우리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끝날 거예요. 윌슨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엄격해 보였어요. 케이스 번호 2023-CV4876 김대 브릿지 개발 사건의 최종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밀러 변호사가 먼저 일어났죠. 판사님, 먼저 저희 측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증거 검토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화해 조건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윌슨 판사는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브릿지 개발은 계약을 무효화하고 김 씨에게 1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10만 달러는 큰 금액이었어요. 김 할아버지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게 좋은 제안인가요? 제가 대답하기 전에 윌슨 판사가 저를 바라봤어요. 박 씨,
원고 측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저희는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의의 문제이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선례를 만드는 일입니다. 밀러 변호사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20만 달러로 올리겠습니다. 윌슨 판사가 손을 들어 그를 저지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밀러 변호사. 이 사건은 이제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섰습니다.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명백한 사기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윌슨 판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마침내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봤어요. 박 씨, 당신은 왜 이 사건에 이렇게까지 열정적입니까? 단순한 법률 인턴으로서 이 정도 혼신은 흔치 않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방청석 맨 뒤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보았죠. 어머니는 세탁소 유니폼을 입은 채 응원의 미소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영어를 몰랐습니다. 10년 전 어머니도 계약서를 못 읽어 당한 적이 있어요. 세탁소 임대 계약이었는데 숨겨진 조항으로 모든 것을 잃었죠.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했습니다. 법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언어를 모른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돼요. 이번엔 제가 그 누군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법정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윌슨 판사의 눈에 감동의 기색이 스쳤지만 곧 전문가다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법정은 30분간 휴정합니다. 그 후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휴정 시간. 저는 초조하게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존슨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앤드류, 네가 자랑스럽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넌 옳은 일을 했어. 어머니가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앤드류야, 네가 내 아들이라 행복하다. 30분 후 다시 법정이 열렸어요. 윌슨 판사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이 법정은 심사숙고 끝에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윌슨 판사는 법봉을 한번 두드린 후 천천히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법원은 해당 전자계약의 진정성을 부인합니다. 브릿지 개발이 제출한 전자계약은 무효이며 피해자 측 소유권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승리했습니다. 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집은 안전해진 거죠. 판사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브릿지 개발에게 김 씨 부부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금 30만 달러를 지불할 것을 명령합니다. 또한 브릿지 개발과 그 법률 대리인들에 대한 별도의 형사 조사를 검찰에 요청할 것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밀러 변호사와 브릿지 개발 측은 창백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윌슨 판사는 법봉을 두드려 소란을 잠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법은 강자의 도구가 아니라 약자의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법정에서 그 원칙이 지켜진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판사가 일어나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법정을 폐정합니다. 법봉이 마지막으로 내려치는 순간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보통 법정에서는 금지된 행동이지만 윌슨 판사는 그냥 두었어요. 방청석에서는 한 여성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였어요. 자부심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계셨죠. 밀러 변호사는 고개를 떨구고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멈춰 제게 말했어요. 잘했네, 젊은이. 자네는 변호사가 될 제목이야. 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했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설명해 드렸어요. 이겼습니다. 집은 안전해요. 그리고 보상금도 받게 됩니다. 할머니는 두 손으로 제 얼굴을 감싸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집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앤드류. 당신은 우리의 천사예요. 할아버지는 묵묵히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의 따뜻함에서 30년의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이룬 그분들의 아메리칸 드림. 저는 그 꿈을 지켜드린 겁니다. 법정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박 씨, 어떤 기분입니까? 이 판결이 다른 이민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죠. 오늘의 승리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어를 모른다는 이유로,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온 모든 이들의 승리입니다. 정의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한 미국 언론은 다음날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계 청년이 미국 법을 바꿨다.
21세 로스쿨생의 기적 같은 승리가 이민자 권리의 새 지평을 열었다. 법원을 나와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향하는 길,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0살 때 이 나라에 왔을 때 저는 그저 이름조차 불리지 않던 아이였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제 이름값을 했습니다. 앤드류 박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인의 자존심으로. 그날 밤 김할아버지 부부와 어머니 그리고 법률센터 동료들과 함께 작은 축하 모임을 가졌습니다. 할머니는 직접 만든 한식을 가져오셨죠. 김치찌개 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어요. 존슨 변호사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앤드류 박, 미래의 위대한 변호사를 위하여. 모두가 잔을 높이 들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저도 미래를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약자의 목소리가 되는 미래를. 이 사건이 있고 난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CNN 등 주요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21세 로스쿨생, 거대 로펌 상대로 승리, 한국계 미국인 청년의 정의를 향한 싸움 같은 헤드라인이 연일 등장했죠. 하버드 로스쿨에서는 교수님들이 수업 중에 제 사례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동기들은 제게 조언을 구했고 1학년 학생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저는 앤드류 박이라는 이름을 모두에게 각인시켰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어요. 뉴욕의 유명 로펌들이 인턴십과 취업 제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연봉 20만 달러부터 시작하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죠. 맨해튼 한복판의 고급 오피스, 회사 차량, 보너스 패키지까지. 어머니는 기뻐하셨어요. 앤드류야,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다른 비전이 있었어요. 졸업을 앞두고 저는 한인타운의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앤드류 박 법률 상담소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영어와 한국어로 씌어진 그 간판 아래에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Justice speaks Korean too. 정의는 한국어도 말합니다. 어머니는 걱정하셨어요. 앤드류야, 좋은 회사 제안 다 거절하고 이런 작은 사무실에서 어떻게 살 생각이니?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가요.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생활비, 학자금 대출 상환까지. 재정적으로 빠듯했어요. 하지만 김할아버지 사건 이후로 한인 커뮤니티에서 제 이름이 알려졌고 서서히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를 못해 임대 계약에 속은 식당 주인, 부당 해고된 공장 노동자, 이민 서류를 사기당한 유학생. 그들은 모두 언어의 장벽 때문에 제대로 된 법적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저는 그들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상담소를 연 지 6개월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민자들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선착순 10명. 처음엔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곧 하버드 로스쿨 동기들이 자원봉사로 합류했어요. 어느 날 저녁, 상담소 문을 닫으려는 찰나에 한 여성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한국인 여성이었어요. 박 변호사님 맞으세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녀의 이름은 최 씨. 쿵공장에서 10년간 일했는데 최근 부당 해고됐다고 했어요. 영주권 신청 중이라 항의도 못했어요. 아이들은 학교 다니고 이 일자리가 필요해요. 그녀의 사례를 검토해보니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 공장에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들은 처음엔 무시했지만 제가 법적 조치를 준비하자 태도가 바뀌었죠. 결국 최 씨는 복직했고 밀린 임금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최 씨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변호사님 같은 분이 우리 커뮤니티에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런 순간들이 제게는 어떤 고급 로펌의 연봉보다 거쳤습니다. 제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죠. 로스쿨 졸업 후 저는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자격증을 받던 날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앤드류야, 네가 해냈구나.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함께 해냈어요, 어머니. 지금 제 법률 상담소는 3명의 변호사와 5명의 직원이 일하는 작은 로펌으로 성장했습니다. 한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라틴계 이민자들도 찾아옵니다. 언어 장벽을 넘어 정의를 추구하는 이들을 위한 공간이 된 거죠. 제 사무실 벽에는 김할아버지 부부와 찍은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들은 이제 제 가족과 같습니다. 명절이면 함께 식사하고 할머니는 여전히 제게 김치를 담가주시죠.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서며 그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다짐해요. 앤드류 박, 오늘도 누군가의 목소리가 되자.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10살에 미국에 와서 이름조차 불리지 않던 한국 소년이 법의 힘으로 약자를 돕는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여정이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저는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의가 모든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해서요. 그리고 오늘도 저는 법정에 섭니다.
영어를 못하는 이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그들의 이야기가 들릴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저는 앤드류 박입니다. 이제 모두가 제 이름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감동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비행기. 여기서 인사드립니다.